우리가 몰랐던 바다 이야기 수요일엔 바다 톡톡.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와 관련된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수요일엔 바다 톡톡. 오늘은 온라인 강연으로 함께하게 됐는데요. 오늘 멋진 강연 들려주실 경북대학교 홍지원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내용으로 강연 준비해 주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많은 이제 기상 이변 현상들을 겪고 있잖아요. 네. 이게 다 이제 인류가 너무 무분별하게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을 해서 네. 지구의 자정 능력을 벗어날 만큼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한 이제 기상 이변 현상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런 현상들을 내버려 두면은 인류 파국까지 갈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저희가 도달해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자연적인 해법으로 블루카본이라는 해양 생태계가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구의 환경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블루카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건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학과 홍지원입니다. 오늘 동해안 블루카본 자원의 가치와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현상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강연의 주제인 블루카본의 정의, 그리고 블루카본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또 탄소순환에 있어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본부와 경북대학교가 현재 함께 추진 중에 있는 환동해 블루카본 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센터 구축을 통해서 향후 추진 가능한 R&D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현상입니다. 최근 특히 올해 이제 많이 이런 현상들을 직접 경험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홍수나 폭염 같은 기상이변 현상들은 모두 인간의 활동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화석연료를 저희가 사용하면서 생태계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산업화 이후에 지구 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구온난화가 발생했고 한쪽에서는 이런 최악의 가뭄, 또 한쪽에서는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폭우가 내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육지 면적이 약 80%가 지구온난화의 영향권에 있다는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85% 인구가 우리를 포함해서 기상이변 현상을 경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구온난화의 결말은 어떨까요? 왼쪽 그림 보시면은 지구는 역사상 여러 차례의 대멸종 이벤트를 겪어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했던 이벤트가 페름기 말에 지구상 생명체의 약 96%가 사라졌던 최악의 절멸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사이베리안 트랩이라고 불리는 이런 중간 그림에 보시는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인해서 방출된 대량의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그 과거의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배출 패턴과 현재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또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육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를 많이 키웁니다. 소가 배출하는 이런 메탄가스의 배출 패턴이 과거와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과거에는 2000년 이상의 시간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 300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세에 한 100년 이내에 70% 이상의 멸종이 예상되는 그런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운명의 날 시계라는 둠스데이 클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시계는 1947년에 그 미국 시카고 대학교 핵물리학자들이 주도해서 이제 자정 7분 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제 정세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당겨지기도 했지만은 2022년 현재 인류 파국 100초 전입니다. 그래서 이
둠스데이 클락이 자정을 가리키게 되면은 이제 그 지구상에 우점하는 생명체는 인류가 아니고 극한 환경에 살 수 있는 일부 미생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방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 2020년 전 세계 195개국이 이제 승인한 파리 기후 협약이 이런 파리 기후 협약 발효를 통해서 오는 2100년도까지 온도 상승폭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가운데 그림 보시듯이 현재까지 저희가 해왔던 그런 이산화탄소 배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은 세기 말에 가서는 약 4도씨 정도의 온도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파리 기후 협약 사항들을 잘 이행하게 되면은 1.5도씨 이하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제는 30도였고 오늘 25도인데 뭐 0.5도 차이가 얼마나 크겠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1.5도와 2도씨 상승의 차이는 그 생물 멸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또 그리고 해수면 상승 그리고 어획량, 육지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는 국가 온실 감축 목표 NDC라고 불리는 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유엔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C레벨 프로젝션 툴이라고 하는 건데요. 나사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00년도까지 저희가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얼마나 줄이고 아니면 못 줄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설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바다와 인접한 국가들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영향들을 이제 미리 한 번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발표의 이제 메인 토픽인 블루카본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카본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 및 연안 생태계에 의해 흡수되어 저장되는 유기탄소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유엔 환경계획, 유엔 식량농업기구, 그리고 정부 간 해양위원회 공동보고서에서 지난 2009년에 탄소를 블랙 카본, 브라운 카본, 그린 카본, 블루 카본 색깔로 이렇게 정의하는 용어를 새롭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연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블랙 카본, 브라운 카본이 1년에 약 11기가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육상 식물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그린 카본이 약 3.2기가톤입니다. 그리고 해양 생태계에 의해서 흡수되는 블루 카본이 2.5기가톤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생태계에 의해서 흡수되지 못한 나머지 이제 블루 카본들은 대기 중에 이렇게 축적이 되는데요. 매년 4.9기가톤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듯이 지구는 이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존의 그린 카본, 블루 카본 흡수원 생태계들을 잘 유지시키면서 해조류나 해양 미세조류, 산호 같은 이런 새로운 블루 카본 흡수원도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제 블루 카본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카본에는 연안 블루 카본과 해양 블루 카본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연안 블루 카본은 연안 서식 생태계의 퇴적물 형태로 장기 저장되는 유기탄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IPCC라고 하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블루 카본 생태계는 열대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맹그로브, 그리고 염생식물이 사는 갯벌, 그리고 잘피밭으로 대표되는 해초류, 이 세 가지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고요.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른쪽 그림 보시듯이 육상 생태계에 의한 그린 카본이 저장할 수 있는 탄소량과 비교해서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안 블루카본 자원들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맹그로브 숲 같은 경우에는 약 35%, 염습지 같은 경우에는 67%, 그리고 해초숲 같은 경우는 29%가 사라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계 전역에 블루카본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장기간 퇴적물로 저장되어 있던 유기탄소가 산소를 만나게 되고 다시 산화돼서 이산화탄소 형태로 다시 또 대기 중으로 매년 1.5억 톤에서
10.2억 톤 가량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점점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해양 블루카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 블루카본은 해조류와 미세조류 또 기타 생물군의 활동에 의해서 심해의 정의는 1000m 이상 되는 수심을 가진 바다를 의미합니다. 심해와 심해 퇴적층에 저장되는 탄소를 의미합니다.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양식 해조류와 해양 미세조류, 야생 해조류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이런 연안 블루카본 생태계와 비교해서 훨씬 높은 이산화탄소 격리 집약도와 탄소 격리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양식 해조류와 야생 해조류를 비교하면은 오른쪽 그림 보시듯이 해조류를 양식할 때는 굉장히 밀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단위 면적당 이산화탄소 격리 집약도가 높고요. 하지만 이렇게 양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이런 양식 해조류보다는 야생 해조류가 훨씬 더 탄소 격리량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 이 미세조류 역시 단위 면적당 이산화탄소 격리 집약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 오른쪽 하단 그림은 위성에서 바라본 해양 미세조류의 블룸이 일어난 사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낙동강의 녹조 현상 같은 일들이 지금 바다에 이런 대륙만한 사이즈로 단시간에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이제 크기의 블룸이 일어나면은 엄청난 양의 CO2를 흡수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현재 기술로는 CO2 흡수가 얼마나 되고 또 심해로 침강이 돼서 이제 얼마만큼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지 이제 정확하게 정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블루카본 흡수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저희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본부와 경북대학교가 현재 추진 중인 환동해 블루카본 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포항에서 영덕 가기 좀 전에 있는 화진 해수욕장 위치고요. 약 2만 평 정도 규모의 연구 행정 교육을 담당하는 본동과 그리고 부석동, 배양동과 수중시설물 그리고 여러 기관이 함께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연구 협력동을 구축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에서도 이렇게 제3 캠퍼스로 경북대학교 해양 캠퍼스를 유치를 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환동에 블루카본 센터가 구축이 된다고 하면은 추진 가능한 주요 R&D 사업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해 토착 해조류 자원의 블루카본 흡수원 국제 인증 연구입니다. 해조류는 대부분 종이 단년생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렇게 녹아 없어지는데요. 녹아 없어진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닌데 그 IPCC에서 인증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인정 기준 중에 퍼머넌트, 그러니까 영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는 블루카본 흡수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왼쪽 그림 보시듯이 이산화탄소를 해조류가 흡수를 하고 또 흡수한 해조류 바이오매스가 해류를 타고 이동을 해서 심해로 침강되거나 아니면 유기탄소 형태로 해수에 저장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저희 동해가 이런 좋은 후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서해와 남해와 비교했을 때는 서해 남해 수심의 최대 수심은 227m에 불과하지만 동해 평균 수심은 1.6km 정도가 되고요. 최대 수심은 약 4km 이상 됩니다. 그래서 동해 인근 연안 지역은 심해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조류 블루카본 연구와 실증 사업의 최적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보유한 이런 해조류 블루카본 자원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양식 해조류의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 야생 해조류가 자랄 수 있는 그런 안반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연간 약 25,0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격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동해안 토착 해조류 자원 중에 이산화탄소 고정률이 높고 바이오매스가 풍부한 갈조류인 미역, 모자반, 대황, 감태, 곰피 등을 이제 우선 대상종으로
선정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바이오매스가 풍부하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가 먹이가 돼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역시 많이 흡수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 대산종을 선정하고요. 그리고 갯녹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오른쪽 그림이 이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조사한 갯녹음 사진입니다. 예전에는 이 지역이 이제 해조류가 이제 숲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바다의 사막화가 일어난 겁니다. 해조류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 해조류를 먹고 사는 성게들로 이렇게 덮여 있는 암석밖에 없는 이런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역시 이제 2014년도에 동해 갯녹음 현황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36% 정도가 심각한 갯녹음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갯녹음 심화 지역 중에서 블루카본 연구 최적지를 선정하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친환경 소재 인공어초나 아니면 생분해성, 부유성 양식 구조물들을 설치해서 해조류를 이식하거나 야생 해조류가 자연 부착을 유도하고 탈락시켜서 이런 무산소 조건의 심해 침강으로 영구적인 탄소를 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퇴적층을 샘플링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안정동위 원소라든지 원소 비율을 이용한 조류의 탄소 흡수량을 측정하고자 하고요.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이유는 육상식물과 또 그 해조류 그리고 해초류 그다음에 플랑크톤 모두 이제 이런 안정동위원소 B라든지 CN 레이시어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온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측정을 할 수가 있지만은 가운데 중간 아래쪽 그림 보시듯이 이게 어느 정도 좀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 해석이 좀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인 DNA 측정을 통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어초에 붙어 있는 자라고 있는 해조류가 심해 침강했을 때 같은 이제 DNA가 측정이 되면은 저희 연구에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던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강 슬래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연구는 이제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김영석 박사님께서 이 분야의 권위자시고요. 철강 슬래그라고 하는 것은 철강 제품 생산의 부산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래 또는 자갈 형태를 띠고요. 그리고 독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철강 슬래그를 이용한 인공어초를 이제 제작하는 연구를 이제 김영석 박사님께서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제조한 철강 슬래그 인공어초는 기존의 인공어초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굉장히 낮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이제 레드필드 비율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레드필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1934년에 해양학자인 그 레드필드라는 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식물 플랑크톤과 해수의 CNP 조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일관적인 비율을 나타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해양학자들이 이제 조정을 통해서 조금 수정이 되긴 했지만 이런 비율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여기서 보실 점은 이제 그 필수 원소인 철 성분이 해수에는 굉장히 결핍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슬래그 소재 인공어초를 활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주변으로 철 성분을 많이 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다 비료로서 이렇게 해조습을 조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런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비료 역할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피숲 복원을 통한 복합 기능 연구가 이제 두 번째 추진하고자 하는 R&D 사업이고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도시화로 인해서 약 70~80%의 잘피밭이 파괴된 상태고 현재 약 55에서 70제곱킬로미터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피 종자를 채집해서 종묘를 발화시키고 육상에서 이런 종묘를 대량 배양하고 모조를 확보해서 이식을 통해서 서식지를 새롭게 조성한다든가 아니면은 기존에 파괴된 서식지를 복원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역시 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잘피 우점종은 거머리 말이지만은 동해 연안의 우점종은
새우말과 개바다말로서 비교적 대규모 서식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잘피밭은 기존의 IPCC가 인증하는 블루카본 흡수원이기 때문에 조성하는 만큼 또 새로운 자연적인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해조류와 잘피를 이용한 해양 생태계의 탄소 저장 모식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출한 CO2는 그린 카본 형태로 저장이 되기도 하고요. 바다로 와서 블루 카본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해초류에 의해서 체내 CO2로 고정이 되거나 퇴적층 내 이산화탄소가 고정이 될 수 있고요. 또 잘피 숲의 장점은 이런 해양 수질 정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해양 생물의 또 서식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행하고자 하는 이런 또 친환경 수중 구조물의 부착성 해조류 또는 부유성 해조류를 이용해서 탈락된 해조류가 깊은 바다로 침강해서 무산소 상태의 심해에서 CO2가 장기 저장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규 블루카본을 이제 IPCC로 인증받는 절차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저희가 이제 먼저 해야 될 점은 이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치를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국제저널에 게재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행 작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조류를 활용한 기술 상용화와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해는 이렇게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류의 종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해조류, 미세조류 종을 확보를 하고 형태적이나 분자적 그리고 생리 특성을 분석해서 많은 후보군들을 이제 확보를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지역 내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과 연계를 통해서 조류자원의 고밀도 대량 배양을 위한 탄소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해조류나 미세조류는 이산화탄소를 먹이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규모 배양을 하게 되면은 많은 양의 CO2를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본 크레딧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작년 온실가스 배출 부채입니다. 적게는 100억대에서 1000억대까지 이런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권 판매를 통한 부가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이런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고부가가치 천연물질, 바이오플라스틱이라든지 나노입자라든지 항산화 물질, 화장품 원료 같은 물질들의 생산 원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유용물질 추출 후에 남은 찌꺼기는 또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현기소화를 거쳐서 바이오가스로, 바이오에너지로 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경제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양교육센터 역할입니다. 지난 2020년도에 이런 해양교육문화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이는 이제 해양자원과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문화교육에 특화된 거점화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양교육센터로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블루카본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런 교육과정 반영을 위한 콘텐츠 발굴을 지원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런 해양생물 채집과 생태계 모니터링에 필수적인 스쿠버 다이빙 기초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자격증을 수여하고 그리고 또 해양생물 채집 기법과 동정, 양식 배양 등에 관련된 이런 실습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미래의 해양생물학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조류 채집과 양식 그리고 섭취 관련 전통 현재 미래 문화 교육과정과 체험 콘텐츠 역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왼쪽 하단 그림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제출한 NDC 상향안인데요. 그 약 2.9억 톤 가까운 양을 이제 2050년까지 저희가 줄여야 됩니다. 이게 만만한 수치는 아니고요. 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열심히 노력해야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IPCC 동해안 해조류 자원의 IPCC 블루카본 흡수원으로 공식 국제 인증을 받아서 이렇게 국가 NDC 달성을 위한 해양 부분에 할당된 목표량을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블루카본 센터 인프라를 활용해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또 경상북도에서 이제 추진 중인 울릉도 탄소 제로 해조 마을과 해초류 생물 다양성 센터 건립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환동해권 대학교들이 공동 활용 가능한 이런 해양 실습선 구축의 토대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갱신 NDC를 이제 우리나라가 제출을 했는데요. 그 중에 연안과 해양 생태계를 자연 기반 해법으로 포함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향후에는 현재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국가 블루카본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까지 이렇게 블루카본 감축이 포함된 이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NDC 이행 자료를 이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동의 블루카본 센터를 2026년도까지 저희가 구축을 해서 이런 향후에 동해안 신규 블루카본 흡수원의 IPCC 국제 인증을 받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블루카본이라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태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방법은 전혀 오염이 아예 없는 건가요? 그게 좀 궁금해요.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많은 CCU라고 해서 CCU나 CCS라고 해서 카본 캡처 앤 유틸라이제이션,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라고 해서 많은 공정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분명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시설을 만드는데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그런 공정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또 굉장한 코스트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해양 생태계를 이용하면은 자연이라서 다 무료고요. 또 인간이 만든 어떤 공정보다 더 효율이 높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굉장히 높은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환동의 블루카본 센터가 곧 건립될 거다, 추진을 이제 하려고 한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위치가 동해안인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동해안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원들 때문일까요? 예, 맞습니다. 환동의 블루카본 센터 위치 선정은 이제 동해가 심해로 접근하기 쉬운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해나 남해보다 훨씬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동해 지역에는 또 주변에 이산화탄소를 또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또 다른 연구도 충분히 많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블루카본이라는 자원을 우리나라에서 더 빠르게 개발을 하고 이게 더 많이 구축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거와 관련된 좀 강대국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강대. 저희는 일단은 지금 좀 후발주자고요. 후발주자군요. 그런데 블루카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생긴 지가 이제 2009년에 생겼으니까 얼마 되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런 많은 연구 결과들을 발표해가지고 국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 이제 학계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구나. 아니 그럼 이걸 지금 보고 있는 학생 친구들이 있다면 블루카본에 대해서 나도 관심이 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학과에 진학하면 좋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여러 학과가 있습니다. 일단은 생물학과라든지 해양학과, 그리고 또 블루카본 관련해서는 또 한 가지 요즘 학문은 이제 한 가지 학문 가지고 되는 학문은 아니고요. 다학제적 학문을 하기 때문에 공대에서도 지금 많은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과 컨택을 하시면은 이제 충분히 연결을 교수님과 컨택을 하시면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다 하면은 우리 경북대학교의 교수님을 찾아뵙고 질문을 해도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블루카본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NDC를 달성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블루카본 생태계에는 이제 자연적인 흡수원이고요. 블루카본 생태계를 또 잘 보존하고 개발하면서 또
그 이산화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또 많은 해양 생물들의 네. 또 서식지를 복원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추가적인 연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연구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의 바다톡톡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더 좋은 강연, 더 유익한 강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